재수없게 아침부터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얼른 치우고 장사 준비나 해. 굵은 소금 알갱이가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머리카락 사이에 박히고 이마를 타고 흘러 눈썹에 걸렸습니다. 새벽 4시 반부터 곰탕 국물을 끓이던 여자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닦지도 털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5해를 그렇게 버텼으니까요. 억울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꾹꾹 눌러온 세월이 어떤 건지 이 여자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정확히 10분 뒤 좁은 골목에 검은 세단 6대가 줄지어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서연 전무님. 소금이 머리카락에 묻은 채로 서연은 앞치마를 계산대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 골목을 지키고 있던 그 남자는 과연 왜 거기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빌딩 35층. 어릴 때부터 서연의 방은 그곳이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창밖을 보면 저 아래 포장마차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숟가락을 들고 그 소리를 오래 들었죠. 비싼 코스 요리를 다 먹고 나도 배가 고픈 것 같은 날이면 어디서 풍겨오는 어묵 국물 냄새가 코끝을 건드렸습니다. 서연은 그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웠어요. 대원그룹 외동딸. 그 이름이 서연에게는 화려한 훈장이 아니라 옴짝달싹 못하는 촉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서연의 하루는 남들이 짜놓은 시간표대로 돌아갔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를 가야 했고 누구를 만나야 했고 무엇을 입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학교 앞 분식집에서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다가 경호원에게 붙들려 나왔어요. 아가씨, 그런 데서 드시면 곤란합니다. 서연은 뒤를 돌아보며 떡볶이 한 입을 더 먹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대학에서 처음 만난 현우가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현우는 서연의 배경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서연의 지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오늘 하루 참 애썼다 말해주는 그 투박한 한마디가 사무치게 좋았어요. 비싼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는 먹어도 늘 배가 고팠는데 현우와 마주 앉아 먹던 순대볶음은 마음까지 배부르게 했습니다. 서연은 그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 사실 세상에 혼자예요. 제 생사를 베어내는 것 같은 아픈 거짓말이었지만 서연은 그 순간이 꿈처럼 달콤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서연이로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현우는 서연의 가느다란 손을 투박하고 넓은 손바닥으로 꽉 덮어주었습니다. 고생 많았지? 이제 걱정 마. 내가 내 가족이고 평생 내 편이 되어줄게.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서연의 시린 가슴을 포근하게 녹여주었어요. 이 손만 놓지 않으면, 이 따스함만 곁에 있으면 세상 끝 가시밭길도 웃으며 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불려나간 호텔 연회장은 숨이 막힐 듯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어요. 꽃향기가 진동하는 테이블 너머로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서연을 향해 인형 보듯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환영이 아니었어요. 서연의 몸값을 매기는 사람들의 미소였죠. 아버지는 서연의 손목을 부서질 듯 쥐고는 이름도 모르는 남자와 약조를 하라 명령했습니다. 집안의 이득이다. 그게 내 돌이야. 사랑도 딸의 눈물도 안중에 없는 그 냉혹한 선언에 서연은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제 길은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더는 아버지가 짜놓은 판 위에서 춤추는 꼭두각시로 살지 않겠어요. 그 한마디를 던지고 뒤를 돌아선 순간 아버지의 천둥 같은 고함이 쏟아졌습니다. 그 문을 나가는 순간 너는 다시는 내 딸이 아니다. 빈손으로 나가서 얼마나 버티는지 두고 보거라. 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너머로 아버지의 녹이 어린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평생을 보낸 본가를 찾아가 마지막 짐을 쌌어요. 명품 가방과 비단 옷들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손때 묻은 책 몇 권, 낡은 옷 몇 벌. 작은 캐리어 하나가 서연이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는 전부였어요. 현관을 나서는 서연의 등 뒤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앞만 보고 걸었어요. 화려한 철문이 닫히고 발치 위로 차가운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빗줄기 너머로 익숙한 그림자가 달려왔습니다. 현우였어요. 현우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서연을 자기 품속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서연은 참아왔던 오열을 터뜨렸어요. 그 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따뜻한 품만이 앞으로 수십 년을 견뎌야 할 가장 무서운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렇게 서연은 사랑한다고 믿었던 현우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춰볼게요. 서연이 아버지의 집을 나오던 그 빛 속에서 현우의 품을 찾았을 때 얼마나 간절했을지 느껴지시나요?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그저 평범하게. 그런데 그 간절함이 눈을 가릴 때가 있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서연의 이야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 끝나고 현우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꿈꾸던 신혼집이 아니었습니다. 자욱한 연기와 구수한 냄새가 가득한 설렁탕집 윗방. 그 좁고 어두운 방이 서연이 마주한 새로운 세상의 전부였어요. 시어머니의 첫 인사는 서연의 이름도 묻지 않은 채 나왔습니다. 내일부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거라. 곰탕 국물 올리는 법부터 배워야지. 따뜻한 말 한마디 없는 목소리였지만 그때만 해도 서연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결혼이라는 도장을 찍자마자 현우는 남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연이 부엌에서 뜨거운 곰탕 국물과 씨름할 때 현우는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키운 채 서연의 고통을 외면했어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무거운 뚝배기를 나르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해치우느라 서연의 고운 손은 물마를 날 없이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서연을 사랑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공짜로 부려먹을 일손이 필요해 자신을 선택했다는 진실을 서연은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하소연할 곳 하나 없는 그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견디게 한 건 오로지 아들 하준뿐이었습니다. 엄마 하고 달려와 품에 안기는 그 작은 몸뚱이. 하준의 맑은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서연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죠. 밤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서연은 소리 없이 울음을 삼켰습니다. 하준아,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있으면 엄마는 다 참을 수 있어. 하지만 서연은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자신이 지키려 했던 그 간소한 행복마저 무참히 짓밟힐 폭풍우가 이미 발밑까지 차오르고 있다는 것을요. 현우는 늘 창밖에 더 높은 빌딩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는 말은 그에게 패배자의 변명일 뿐이었어요.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거대한 자본과 만나 세상을 뒤흔드는 이름이 되기를 갈망했죠. 그리고 그 갈증을 채워줄 시원한 샘물 같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나하영이었어요. 하영이 설렁탕집을 처음 찾아온 날은 이른 오후였습니다. 화사한 옷차림에 또렷한 눈빛. 그녀는 카운터에 서 있는 서연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사장님이세요? 이 근처에서 제일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왔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하영이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설렁탕집 사장님 치고는 너무 세련되셨는데요. 제가 보기엔 사장님이 이 자리보다 훨씬 큰데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서연은 그 말이 이상하게 불편했어요. 그러나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게 더진 줄은 몰랐기 때문이었죠. 하영은 그날 이후 종종 설렁탕집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현우와 나란히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정 대표님 기술은 진짜 대단해요. 이 좁은 가게에 묻혀있기엔 너무 아까운 재능이에요. 현우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연이 현우의 고단한 어깨를 주물러주는 아내였다면 하영은 현우의 야망의 날개를 달아주겠노라 속삭이는 여자였어요. 어느 날부터 현우의 귀가 시간이 들쑥날쑥해졌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길어졌어.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현우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미안함 대신 묘한 자신감과 오만함이 섞여 있었어요. 서연은 묵묵히 밤늦은 식탁을 지켰습니다. 자신이 버린 화려한 세계를 향해 남편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서연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저녁 현우가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당신 요즘 고생하는 것 같아서 하나 샀어. 그 안에는 서연의 고운 피부와 잘 어울리는 고급 캐시미어 머플러가 들어있었어요. 서연은 오랜만에 마주한 남편의 성의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도 마음이 편치 않았겠지. 서연은 제 못난 의심을 자책하며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잔인하게도 서연의 발치 아래 떨어져 있었습니다. 쇼핑백 구석에 끼어있던 작은 영수증. 그곳에는 똑같은 디자인의 머플러가 2장 기록되어 있었어요. 서연은 손을 멈췄습니다. 하나는 내 목에 감겨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서연은 그 생각을 끝까지 잊지 못했어요. 입술이 떨렸고 숨이 가늘어졌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툭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지만 서연은 영수증을 천천히 다시 넣어두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도록 주먹을 꽉 쥐면서요. 그날 밤 현우의 핸드폰 화면에 뜬 짧은 문자 하나가 서연의 마지막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오빠, 머플러 너무 고마워요. 내일 꼭 하고 갈게요. 오빠라는 그 가벼운 호칭이 서연이 현우를 위해 버렸던 수만 가지 기회보다 더 무겁게 서연을 짓눌렀어요. 주방에서 들려오는 거친 물소리만이 서연의 소리 없는 비명을 대신해주고 있었습니다. 머플러 2장. 그 영수증 한 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살았던 날들이 사실은 알면서도 외면했던 날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연처럼 믿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시어머니는 이 모든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며느리 서연은 설렁탕 집을 잘 굴려줄 일손이었고 아들 현우는 가문을 일으킬 영웅이었어요. 현우가 큰 물을 만나려나 보다. 좋은 사람들이 꼬이는 건 그만큼 내 아들이 잘났다는 증거지. 시어머니의 말 속에는 며느리를 향한 배려라고는 한 톨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무릎이야. 뼈마디가 시큰거리는 게 아주 녹아내리는 것 같네. 평생 이놈의 설렁탕 솥 앞에 서 있었더니 남은 건 골병뿐이야. 주방에서 나오던 서연이 조심스레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무릎이 아프다는 시어머니를 위해 생활비를 쪼개 준비한 영양제였죠. 어머니, 이거 혈액순환에 좋다고 소문난 거예요. 큰맘 먹고 사왔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꼭 챙겨 드세요. 시어머니는 영양제 상자를 낚아채듯 집어들더니 겉면을 훑어보고는 서연의 앞에 냅다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돈이 어디서 나서 사온 거야?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다 준 생활비로 이런 걸 덥석덥석 사. 아니면 장부 조작해서 뒷주머니라도 챙기는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참아가며 번 돈으로 산 거예요. 말도 안 돼. 친정도 없는 게 어디서 돈을 빼돌려? 재수없게 정말. 독서를 퍼붓고 안방으로 쾅 문을 닫고 들어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영양제 상자를 가만히 주워들었습니다. 툭 붉어진 무릎뼈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서연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가정이 얼마나 모래성처럼 허망한 것이었는지를요. 의심이라는 놈은 한번 고개를 들면 좀처럼 잠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애써 가슴을 누르면 머릿속에서 치솟고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면 울컥함이 차올랐어요. 남편 현우의 퇴근은 날이 갈수록 더 늦어졌습니다. 밤 11시를 넘겨 자정 어떨 때는 새벽 1시가 다 되어 도둑처럼 집으로 들어왔어요.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거실 불을 켠 채 그를 기다렸습니다. 술 냄새와 낯선 향기가 뒤섞인 남편의 겉옷을 받아내며 서연은 말없이 따뜻한 밥상을 차려냈어요. 요즘 회사 일이 그렇게 많이 바빠요? 서연이 조심스레 묻자 현우는 핸드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응. 이번 프로젝트가 워낙 커서 하영 씨랑 늘 같이 늦는 거예요? 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늘한 정적이 밥상을 덮었어요. 왜 그게 궁금해? 일이 바쁘다는데 왜 자꾸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그 짧은 대화가 서연이 들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어요. 서연은 무거운 설렁탕 배달 가방을 들고 가파른 골목길을 내려오다 지름길인 좁은 골목으로 꺾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발걸음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저 멀리 너무나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우였어요. 그 곁에는 화사한 옷차림의 여자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웃으며 현우의 팔을 툭 건드리자 현우가 서연에게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환한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어요. 집에서는 입 한 번 떼는 것도 무겁다던 그 남자가 저 여자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유쾌한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한 건물 안으로 사라졌어요. 마포 도심 한복판의 화려한 호텔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배달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부딪혔지만 서연은 허리를 굽히지 않았어요. 모진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얼굴을 때렸지만 눈 한 번 깜빡이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의심은 그 순간 칼날 같은 확신이 되어 서연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배달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무릎이 떨렸지만 걸었습니다. 설렁탕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저녁 장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가슴속 어딘가가 마르고 굳어버린 사람처럼 서연은 그저 걸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홀로 나갔어요. 비어있는 물병을 채우고 테이블을 닫고 손님들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어요. 이 설렁탕집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술기운에 젖어들어온 현우 앞에 서연이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어디 있었어요? 회식이었다니까. 고객 만남도 있었고. 하영 씨랑 같이 호텔엔 왜 들어간 거예요? 현우는 순간 몸을 멈췄습니다. 정적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너 지금 뭐라 그랬어? 호텔. 오늘 봤어요. 두 사람 웃으면서 들어가는 거. 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 푸르락 변하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쳤어, 오서연. 거긴 호텔 식당이야. 일 때문에 밥 먹으러 간 거라고. 그게 뭐 대단한 죄라도 돼? 현우는 오히려 수건을 식탁 위에 팽개치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내가 밖에서 피 터지게 일해서 돈 벌어오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하루 종일 설렁탕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 내가 그 돈 벌려고 얼마나 자존심 다 버리고 사는지 알기나 하냐고. 그 말이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내가 버린 화려한 세월이 당신을 위해 바친 내 청춘이 고작 이런 모욕으로 돌아오다니. 서연은 말없이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에 갈라진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했어요. 소리내어 울면 남편이 들을까봐, 자고 있는 하준이 깰까봐 서연은 흐르는 수돗물 소리에 울음을 숨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서연은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현우 씨가 요즘 회사 여자랑 자꾸 늦게 다녀서 걱정이에요. 곰탕 국물을 젓던 시어머니가 국자를 탁 내려놓으며 서연을 쏘아보았습니다. 너 잘 들어라. 잘난 남자 옆에는 원래 꽃 찾는 나비들이 꼬이는 법이야. 그게 여자 탓이냐? 그 귀한 남편 하나 제대로 건사 못하고 밖으로 돌게 만든 내 탓이지. 어머니, 남편 잡을 생각은 어디 두고 징징대기만 해? 쓸데없는 소리 말고 홀이나 닦아. 서연은 더 이상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허물을 감싸기에 급급했고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끊어버린 친정에는 돌아갈 면목이 없었고 친구들에게는 이 치욕스러운 사정을 말하기조차 창피했습니다. 서연은 철저하게 혼자였어요. 서연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한번 시작된 균열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이 필사적으로 닫았던 문틈으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폭풍우가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서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서연은 평소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곰탕 국물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펄펄 끓는 솥 앞에서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던 그때였어요. 골목 어귀에 낯선 여인 하나가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낡은 골목과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스러운 옷차림. 하지만 그 옷차림과는 대조적으로 너무나 야위고 수척해진 얼굴. 서연의 심장이 그 자리에서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절연을 선언하고 집을 뛰쳐나왔던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매일 밤 꿈속에서만 그리던 서연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설렁탕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한 채 먼 발치에서 유리창 너머의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손은 유리창에 짚은 채로 눈가를 소매 끝으로 닦고 또 닦았어요. 아무리 닦아도 멈추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았죠. 유리창 너머에서 바라보기만 할 뿐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당장이라도 앞치마를 내팽개치고 뛰어나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초라한 모습으로 소금기 든 앞치마를 두른 채로 어머니를 마주할 자신이 도저히 없었죠. 내가 선택한 사랑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가게 문을 열고 홀로 나왔습니다. 서연은 소스라치게 놀라 주방 구석으로 몸을 숨겼어요.
가슴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어머니가 혹시라도 저 표독스러운 시어머니에게 봉변이라도 당할까봐, 혹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들켜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을까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손님들을 치르고 다시 창밖을 보았을 때 어머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유리창에 짚었던 손의 흔적만 남아 있었어요. 서연은 그 손자국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닦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떠나기 전에 지나가는 손님의 손에 편지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저기 일하는 저 며느리한테 이것 좀 꼭 전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서연은 손님이 전해준 종이 봉투를 들고 주방 뒤편 어두운 창고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손등에 떨어진 물방울을 닦아내며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눈에 익은 정갈하고 따뜻한 필체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서연아, 잘 지내고 있니?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오늘 멀리서 내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서 차마 들어갈 수가 없더라. 네가 선택한 길을 엄마가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보기만 하고 간다. 근데 있잖아, 서연아. 언제든 힘들거든, 다 놓고 싶어지거든 그냥 돌아와. 엄마 아빠 여기 그대로 있어. 내 자리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대로 비워두고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미안해. 내 선택을 더 믿어줬어야 했는데. 너 힘들게 해서 미안해. 보고 싶다. 우리 딸 사랑한다.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차가운 창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언제든 돌아와라는 그 짧은 문장이 서연의 무너진 자존심과 외로움을 한꺼번에 터뜨렸어요.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온몸이 떨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애썼어요. 설렁탕 집 안에 들릴까봐, 시어머니가 눈치챌까봐 입술을 깨물고 또 깨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어머니의 품으로, 그 따뜻한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방에서 엄마를 부르며 깰 하준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버텨야 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또 닦았어요. 그리고 소중한 보물처럼 편지를 앞치마 주머니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창고문을 열고 나오는 서연의 얼굴에는 다시 억지로 지어낸 슬픈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앞치마 매듭을 단단히 묶고 홀로 나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뜨끈한 설렁탕 한 그릇 드릴까요? 그 웃음 뒤에 얼마나 깊은 눈물이 고여 있는지 이곳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그 편지를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어요. 언제든 돌아와라는 그 말을 꺼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아직은 아니었지만 그날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서연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잿빛 구름이 도시를 집어삼킬 듯 낮게 깔리고 이내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두들기기 시작했어요. 아유, 이놈의 비는 사람 속도 모르고 이렇게 쏟아지나 몰라. 너 멍하니 서서 뭐해? 손님도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밥값이 나오냐? 시장통 단골집들 가서 빈 그릇이나 싹 다 수거해와. 가서 비 오는데 설렁탕 한 그릇 안 당기냐고 묻기도 좀 하고. 서연이 젖은 행주를 꼭 짜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의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어머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앞이 안 보여요. 그릇 수거는 비 좀 잦아들면 가면 안 될까요? 지금 나가면 그릇에 빗물만 가득 찰 거예요.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 온다고 장사가 쉬어? 남들 쉴 때 한 발짝 더 움직여야 돈을 버는 거야. 우산 들고 나가면 될걸. 뭔 말이 그렇게 많아? 군소리 말고 빨리 나가서 시장 사람들 얼굴이라도 도장 찍고 와. 공짜로 밥 먹여주는 줄 알아. 서연은 깊은 한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층 살림집에서는 4살 난 아들 하준이 깊은 낮잠에 빠져 있었어요. 서연은 조심스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 안은 아이의 평화로운 숨소리로 가득했어요. 서연은 하준의 이불깃을 살며시 여며주며 잠든 아이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췄습니다. 하준아, 엄마 금방 다녀올게. 할머니 계시니까 푹 자고 있어. 알았지? 꿈결인지 하준이 살포시 미소를 지었어요. 서연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돌아봤어요. 이불을 한 번 더 여몄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서연은 한 손에는 커다란 빈 그릇 수거용 통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우산을 받쳐들고 빗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차가운 빗물이 바지를 적시고 신발 안으로 빗물이 들어와 질척거렸어요. 서연은 이를 악물고 시장 골목을 돌았습니다. 마지막 그릇까지 챙겨 무거운 통을 들고 설렁탕집 문을 열었을 때 가게는 빗소리만 요란할 뿐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하준이 깼나요? 계산대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시어머니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몰라. 아까 깨서 엄마 찾는 것 같길래 금방 온다고 했다. 다시 자겠지 뭐. 서연의 가슴에 서늘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서둘러 계단을 뛰어 올라가 방문을 열었을 때 서연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불은 걷어차여 있고 하준이 평소 신는 작은 운동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하준이 없어요. 방에 없다고요. 서연이 소리를 지르며 내려오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귀찮다는 듯 몸을 일으켰어요. 아니, 방금 전까지 엄마 찾으면서 울먹이길래 내가 금방 온다고 했단 말이다. 어디 구석에 숨었겠지? 아니에요. 신발이 없어요. 어머니, 애가 엄마 찾으러 나간 것 같다고요.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우산을 챙길 겨를도 없었어요. 아까보다 훨씬 거세진 빗줄기가 서연의 얼굴을 때렸지만 서연은 제 몸이 젖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준아, 하준아, 어디 있니? 서연은 미친 사람처럼 골목골목을 뒤졌어요. 빗물에 젖은 길바닥에 미끄러져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 피가 났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흙탕물이 튀어오르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목구멍이 막혔어요. 하준아, 대답해봐. 엄마 여기 있어. 동네를 몇 바퀴나 돌았을까? 다리는 후들거리고 시야는 빗물에 가려 흐릿해질 무렵 주머니 속 핸드폰이 거칠게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오서연 씨 되시나요? 아이가 길거리에서 울고 있어서요. 엄마가 이 근처 설렁탕집 한다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이 발끝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준이요? 우리 아이 이름이요? 네. 하준이라고 하네요. 지금 큰 길 사거리에서 2블록 떨어진 골목 어기 편의점 앞에 있어요. 빨리 좀 오셔야겠어요. 서연은 다시 달렸습니다. 온 힘을 다해 빗줄기를 뚫고 나갔어요. 골목 어기를 돌았을 때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빗속에서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짙은 차콜 양복이 비에 푹 젖는 줄도 모르고 커다란 우산을 아이 쪽으로 한껏 기울인 채 비를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우산 아래에서 작고 가느다란 몸을 떨며 하준이 목 놓아 울고 있었어요. 하준아. 서연의 절규에 하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를 발견한 아이가 자지러지는 울음을 터뜨리며 서연의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엄마, 엄마. 서연은 차가운 빗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를 부서지도록 안았습니다. 아이의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고 작은 손발은 냉골처럼 차가웠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엄마를 찾으며 이 빗속을 헤맸을까? 서연은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에 아이의 머리를 감싸 주었습니다. 괜찮아, 하준아. 엄마 왔어.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준이는 서연의 목을 꽉 껴안고 놓지 않았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 나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 무서웠어, 엄마.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옆에 서 있던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훤칠한 키에 짙은 차콜 양복을 입은 남자. 우산을 아이에게 다 내어주는 바람에 그의 어깨와 등은 이미 비에 다 젖어 있었어요. 남자는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언가 아주 소중한 것을 확인하려는 듯한 깊고 고요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남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서연의 상태를 살피듯 잠시 바라보다가 자신의 우산을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쓰세요. 아이가 더 젖으면 큰일 납니다. 아, 하지만 선생님이 다 맞으시잖아요. 남자가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차가운 빗속에서도 이상하게 따뜻한 온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어차피 다 젖었습니다. 어서 데려가서 아이부터 씻기세요. 남자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빗속으로 유유히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 구석이 울렁이는 것을 느꼈어요.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못한 미안함과 이 모진 세상에서 처음 만난 타인의 배려가 서연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남자가 오래전부터 자신의 곁 어딘가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서연은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어요. 하준을 안고 설렁탕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계산대에 앉아 다시 여유롭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젖은 몸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하준이가 밖으로 나갔었대요. 2블록이나 떨어진 골목에서 울고 있는 걸 겨우 찾았어요. 대체 아이를 어떻게 보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귀찮다는 듯 고개만 까닥했습니다. 그래? 찾아왔으면 됐지. 낮잠 자길래 나도 잠깐 눈 좀 붙였더니 그새 나갔나 보네. 애가 다 그렇지 뭐, 그 나이 때는. 서연의 눈에서 서러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애가 없어졌으면 찾으러라도 나가셨어야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텔레비전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가 무슨 부모냐? 나도 하루 종일 가게 지키는 사람이야. 배달 나갈 때 내가 애를 제대로 재워놓고 나갔어야지. 그게 엄마 된 도리 아니야? 어머니가 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다녀올 테니 잠깐만 지켜봐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그냥 가게 볼 테니까 배달 다녀오라고 한 거지. 내가 언제 부모 노릇 해준다고 했냐고. 애 간수 못해서 길바닥에서 잃어버릴 뻔한 게 누군데?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시어머니의 독설은 빗물보다 차갑게 서연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대꾸할 힘도 없었어요. 그저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하준을 안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따뜻한 물로 아이를 씻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어요.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자 그제야 하준의 파르르 떨리던 입술이 멈췄습니다. 엄마, 나 엄마 보고 싶어서 나갔어. 엄마가 왜 이렇게 오래 없어? 다시는 가지 마. 하준이가 서연의 손가락을 꽉 쥔 채 잠이 들었어요. 서연은 아이의 보드라운 손등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이 작은 손이, 이 어린 영혼이 그 무서운 빛 속에서 혼자 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었다는 사실이 서연을 미치게 만들었어요.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남편 현우였어요. 나 오늘 좀 늦어. 상무님하고 중요한 미팅이 잡혔어. 서연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 씨, 오늘 하준이가 혼자 나갔다가 골목에서 길을 잃었어요. 비바람 치는 골목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걸 낯선 사람이 찾아줬어요. 수화기 넘어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많이 다쳤어? 다치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너무 놀랐어요. 지금도 제 손을 안 놓고 자요. 현우가 건조하게 대꾸했습니다. 안 다쳤으면 됐어. 나 지금 자리 비우기 어려운 상황이야. 끊는다.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안 다쳤으면 됐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아이를 향한 애틋함도 당장 달려오겠다는 말도 없었어요. 아이가 빗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자리 비우기 어렵다는 그 무심한 한마디. 현우는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세상을 삼킬 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잠든 하준의 얼굴을 보며 서연은 제 안에서 무언가 아주 소중한 것이 조용히 꺼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은 사랑 하나면 다 될 거라 믿었던 어리석은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참고 또 참으면 언젠가 봄이 올 거라 믿었던 미련한 인내였어요. 그 불꽃이 꺼진 자리에는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슬픔보다 강하고 분노보다 서늘한 결심이었어요. 안 다쳤으면 됐어. 그 5글자가 서연의 가슴에 새겨지던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이 대목에서 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이가 빗속에서 혼자 울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첫 마디가 그것이었으니까요. 사랑이 식는 건 큰 배신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런 작고 차가운 한마디들이 쌓여서 사람의 마음을 떠나게 만들죠. 서연이 내린 결심 함께 지켜봐 주세요. 서연은 천천히 앞치마 주머니에서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꺼냈어요. 언제든 힘들거든, 다 놓고 싶어지거든 그냥 돌아와. 엄마 아빠 여기 그대로 있어.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꼭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익숙한 이름을 찾아 내려갔어요. 어머니. 오래도록 누르지 못했던 그 이름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이름을 가만히 짚어두었습니다.
언제든 누를 수 있도록. 이제껏 끝없이 흘렀던 눈물은 빗물과 함께 다 씻겨 내려간 듯 서연의 눈빛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이제 나갈게. 엄마한테 갈게. 서연은 잠든 하준의 이마를 짚어보며 작게 속상했습니다. 화려한 성을 떠나 이름 없는 들꽃으로 살고자 했던 서연은 이제 죽었어요. 서연은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너진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다시 그 성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 내리는 설렁탕집 윗방. 서연의 눈동자 속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시리고 단단한 칼날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세차게 몰아치던 비는 밤이 깊어도 그칠 줄 몰랐고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줄기는 마치 서연의 가슴에서 흐르는 눈물 같았어요. 서연은 잠든 하준의 옆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하준의 고른 숨소리만이 서연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소리였어요. 현우는 새벽이 한참 넘어서야 도둑처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자는 척 눈을 감았지만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어요. 현우가 거실에서 겉옷을 벗는 소리, 욕실에서 물을 트는 소리, 그리고 끝내 서연과 하준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지 않고 옆방에서 이불을 끌어당기는 소리까지. 서연은 그 모든 소리를 가슴에 박히는 대모처럼 하나하나 다 들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무사한지, 아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저 제 몸이나 뉘어 눈을 감았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 나갔어. 낮에 빗물에 젖어 떨던 하준의 그 가느다란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현우의 목소리. 안 다쳤으면 됐어. 그 한마디가 서연의 가슴을 서늘한 칼날로 베고 지나갔어요. 과연 이 울타리를 가정이라 부를 수 있을까? 과연 이곳을 지키기 위해 내 청춘을 다 바칠 가치가 있는 걸까? 서연은 밤새도록 그 질문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새벽 4시 반이 되기도 전에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5해를 하루같이 지켜온 습관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습관처럼 주방으로 내려가 큰 솥에 물을 받고 불을 올렸어요. 도마 위에서 재료를 써는 손길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지만 서연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에 든 어머니의 편지가 뜨거운 불꽃처럼 서연을 겨우 지탱해주고 있었어요. 언제든 돌아와. 내 자리 그대로야.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평소에는 해가 중천에 떠야 내려오던 시어머니가 이른 새벽부터 주방으로 들이닥쳤어요. 서연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자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탁자 위에 영수증 몇 장을 신경질적으로 내던졌습니다. 너 어제 정신을 어디다 두고 배달 나간 거야? 손님한테 영수증도 안 끊어주고 그냥 왔다며. 아침부터 단골한테 전화와서 한 소리 듣게 만들어. 장사가 장난이야? 죄송해요, 어머니.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죄송하면 다야? 이런 실수가 쌓여서 장사가 망하는 거야. 손님 한 명 한 명이 우리한테는 돈이고 목숨인데.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 하준이 일도 그래.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애를 어떻게 방구석에 혼자 던져놓고 나가. 그게 엄마라는 게 할 짓이야? 서연이 참지 못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다녀올 테니 잠깐만 지켜봐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어머니가 눈을 치켜뜨며 발을 굴렀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그냥 가게 볼 테니 너더러 배달 다녀오라고 한 거지. 내가 언제 보모 노릇해준다고 했냐고. 애를 길바닥에서 잃어버릴 뻔한 게 누군데?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고개를 끄덕이던 그 얼굴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것을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음부터는 더 조심할게요. 다음부터? 넌 맨날 다음부터야. 현우 잡을 생각도 없지. 살림도 제대로 못하지. 내 꼴이 이 모양이니까 남편이 밖으로만 도는 거 아니냐?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연이 움직임을 멈추고 굳어버린 그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옆에 있던 소금통을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정신 좀 차려. 이러다 남편한테 버림받고 길거리 나앉기 싫으면. 시어머니의 손이 공중에서 휘둘러졌습니다. 굵은 소금 알갱이들이 서연의 머리 위로 우수수 쏟아져 내렸어요.
하얀 소금이 머리카락 사이에 박히고 이마를 타고 흘러 눈썹에 걸렸습니다. 뺨 위로, 어깨를 타고 앞치마로, 바닥으로. 서연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털지 않았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솥에서 곰탕 국물이 부글부글 끓어 넘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소금통을 쾅 내려놓으며 쐐기를 박듯 말했어요. 재수없게 아침부터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얼른 치우고 장사 준비나 해.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주방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10초, 20초, 30초, 머리카락에 닿는 소금의 차가운 감촉, 코끝을 찌르는 짠내, 어깨 위에 흩어진 하얀 결정들. 서연은 그것들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냥 서 있었습니다. 치우지도 닦지도 소리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서연의 안에서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서연은 앞치마에 젖은 손을 천천히 닦았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연락처에서 짚어두었던 그 이름. 어머니. 서연은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신호음이 채 2번도 가기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떨리는 목소리. 서연아, 서연이니? 서연은 머리카락에 붙은 소금을 털어내지 않은 채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예요. 여긴 이제 그만 정리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안도와 결의가 섞인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어요. 알았다. 기다리마. 내 딸 서연아. 전화를 끊은 서연은 거울도 보지 않고 홀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산대에 앉아 손님들에게 가식적인 웃음을 팔고 있었고, 이른 아침부터 설렁탕을 먹으러 온 손님들이 2테이블 정도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서연은 홀 한가운데에 서서 조용히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10분이 지났을 때였어요. 낡은 설렁탕집 골목으로 낮은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또 한 대, 또 한 대. 순식간에 6대의 검은 세단이 좁은 골목을 가득 메웠어요. 설렁탕집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그 압도적인 광경에 손님들이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차문이 일제히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내렸어요. 그들은 도열하듯 길을 만들더니 설렁탕집 입구를 향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영화 촬영하나? 손님들이 수군거렸고 시어머니는 겁에 질린 얼굴로 계산대에서 일어섰어요. 그때 마지막 차에서 내린 한 남자가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짙은 차콜 양복에 흐트러짐 없는 매무새. 어제 빗속에서 하준 옆에 앉아 우산을 씌워주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서연은 그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는 서연을 향해 똑바로 걸어오더니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경호팀장 윤태석입니다. 오서연 전무님. 전무님이라는 그 한마디가 조용한 설렁탕집 안을 폭탄처럼 강타했습니다. 손님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시어머니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어요. 서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윤태석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윤 팀장님, 하준이부터 데려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윤태석의 신호에 부하 직원 하나가 전광석화처럼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잠시 뒤 잠이 덜 깬 하준을 품에 안고 내려온 직원이 서연에게 아이를 건넸습니다. 하준이 눈을 비비며 윤태석을 가리켰어요. 엄마, 저 아저씨다. 어제 나 비 안 맞게 해준 착한 아저씨. 서연이 하준을 꼭 껴안으며 작게 속상했습니다. 응. 이제 우리를 지켜줄 아저씨야. 서연은 머리에 소금이 묻은 채로 평생의 족쇄였던 앞치마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어머니가 있는 계산대 위에 보란듯이 올려놓았어요. 탁! 그 짧고 단호한 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 사람들은 누구고 차는 또 뭐야? 너 미쳤어? 서연은 시어머니를 처음으로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재벌가 외동딸로서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남을 압도하는 서늘한 기운이 서연의 눈동자에서 번뜩였어요. 나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뿌린 소금 덕분에 이제야 정신이 드네요. 뭐야, 지금 장사하는 중이잖아.
어디를 나간다는 거야? 서연은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설렁탕 집 문을 열고 나가는 서연의 앞길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서연은 하준을 품에 안고 그 사이를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드디어 이 순간이 왔습니다. 소금을 뒤집어 쓰고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던 그 여자가 마침내 앞치마를 내려놓았어요. 참고 또 참았던 세월이 저 탁소리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서연이 걸어나가는 그 발걸음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가보겠습니다. 옆에서 보조를 맞춰 걷던 윤태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하준이 옆에 더 일찍 도착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서연이 앞만 보고 걸으며 물었어요. 대원그룹 경호팀장이 왜 그 골목에 있었던 거죠? 윤태석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전무님을 다시 모셔오기 위해 저희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무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배달 나가신 전무님을 멀리서 따르다가 하준이를 먼저 발견했습니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딸을 지키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서연의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녹였습니다. 윤태석이 직접 차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하준을 안고 묵직한 가죽 시트 위에 몸을 묻었어요. 차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낡은 설렁탕집 간판. 할머니 설렁탕이라는 그 투박한 글씨 아래에서 서연은 5해 동안 새벽 4시 반이면 곰탕 국물을 올렸어요. 구박을 받고 손끝이 굳어지고 자존심이 짓밟히면서도 그것이 사랑이라 믿으며 버텼던 그 지독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 설렁탕집 골목을 완전히 빠져나갔을 때 하준이 창밖을 보며 물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디가? 서연은 아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 진짜 우리 집? 아빠 있는 곳 말고. 서연은 하준을 깊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하준이랑 엄마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다리는 진짜 우리 집. 하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창밖 풍경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제야 서연은 참아왔던 뜨거운 것이 눈가에 고이는 것을 느꼈어요. 소리내지 않고 하지만 멈추지도 않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길고 긴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의 해방감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윤태석은 백미러로 서연의 모습을 확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를 부드럽게 몰아 서연의 고통으로부터 멀어질 뿐이었습니다. 서연이 이 차가운 성을 떠났던 그날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내 딸이 아니다라며 노호하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엘리베이터 문 너머로 멀어지던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가진 모든 화려함을 버리고 길가 들꽃이 되기로 결심했었어요. 하지만 5해 만에 다시 마주한 이 건물은 이제 서연에게 도망치고 싶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되찾아야 할 요새였어요. 검은 세단이 멈춰서고 서연이 하준의 손을 꼭 쥔 채 내렸습니다. 하준은 태어나 처음 보는 거대한 건물의 위용에 압도된 듯 고개를 한껏 젖히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엄마, 여기 어디야? 진짜 크고 반짝거려. 서연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여기가 엄마가 태어난 곳이야. 이제 우리 하준이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안전한 집이야. 로비에 도열해 있던 직원들이 서연을 발견하자마자 일제히 허리를 깊숙이 꺾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무님. 그 우렁찬 외침이 광활한 로비를 흔들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손님들의 설렁탕 그릇을 치우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대원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오서연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35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 복도 끝에서 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였어요. 딸을 발견한 어머니의 걸음이 점차 빨라지더니 이내 멈췄습니다. 서연아, 내 새끼 서연아. 어머니의 눈에서 봇물 터지듯 눈물이 쏟아졌어요. 서연은 참아왔던 감정이 무너지며 어머니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어머니는 서연의 머리에 붙은 소금을 거친 손으로 털어내며 오열했어요. 미안하다, 서연아. 이 엄마가 죄인이다. 내가 이렇게 모진 수모를 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 지옥 같은 곳에 내 귀한 딸을 혼자 둬서 정말 미안해. 서연은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하준이 조심스레 어머니의 옷소매를 잡았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엄마 이제 안 아파요. 어머니는 처음 보는 손자를 끌어안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잠시 후 회장실 문이 열리고 오병훈 회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한 시대를 호령하던 거구의 사내가 딸 앞에 서자 그저 힘없는 늙은 아버지가 되었어요. 아버지는 서연의 헝클어진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딱 3글자를 내뱉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짧은 말 속에 지난 5해의 후회와 딸을 향한 미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서연을 마른 품에 안았습니다. 서연은 그 품 안에서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보호막 아래 돌아왔음을 깨달았어요. 회장실에 자리를 잡고 앉아 서연은 그동안의 일들을 덤덤히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외도, 시어머니의 학대, 그리고 아이를 잃어버릴 뻔했던 그 비극적인 날까지 아버지는 듣는 내내 눈을 감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혼하겠냐? 네, 아버지. 이제 그 사람들과는 단 1초도 엮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냥 물러나진 않을 겁니다. 제가 당한 것, 우리 하준이가 흘린 눈물 그 이상으로 돌려줄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무자리 내가 나간 날부터 비워뒀다. 내일부터 당장 출근해라. 법무팀과 경호팀, 그룹의 모든 역량을 내 뒤에 붙여주마. 그날 저녁 서연은 5해 만에 자신의 방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매일같이 닦아둔 덕분에 책상 위엔 먼지 하나 없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 깔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현우였습니다. 오서연, 너 지금 제정신이야? 애 데리고 어디로 간 거야? 지금 당장 집으로 안 와? 서연은 야경을 응시하며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혼해요. 뭐? 이혼? 당신 지금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와? 당장 하준이 내놔. 내 아들이야. 서연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법무팀에서 연락할 거예요. 양육권은 단 1초도 당신한테 줄 생각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당신 전화 받을 일 없을 겁니다. 오서연, 너 지금 어디야? 서연은 현우의 비명 같은 외침을 뒤로하고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원을 아예 꺼버린 서연은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서연은 날 선 정장 차림으로 전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무 오서연이라는 묵직한 명패가 빛나고 있었어요. 윤태석이 들어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전무님, 정현우 대표의 에이스테크가 저희 대원그룹과 추진 중인 기술 협약 체결식 자료입니다. 그리고 법무팀이 지난 2달간 수집한 내용입니다. 에이스테크가 기술 개발사로 내세운 협력업체 동현정밀이 실질적인 원천 기술 보유자였으며 한 달 전부도 처리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훑어보며 차갑게 웃었어요. 현우 씨는 지금쯤 본인이 대단한 성공이라도 앞둔 줄 알고 축배를 들고 있겠네요. 지금 바로 계약을 중단시킬까요? 아니요. 그대로 진행하게 두세요. 가장 화려한 조명을 받을 때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야 하니까요. 서울 도심 한복판, 눈이 시리도록 화려한 호텔 대연회장. 행사장은 아침부터 들썩였습니다. 입구에는 에이스테크 대원그룹 기술 협약 체결식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위풍당당하게 걸려 있었고 수십 명의 기자가 카메라를 든 채 진을 치고 있었어요. 현우는 그 화려한 조명 아래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신감을 풍기며 서 있는 현우의 얼굴에는 거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하영이 다가와 현우의 팔을 툭 쳤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네요. 오늘 정말 근사한데요? 걱정 마요. 다 됐어. 오늘 이후로 우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될 거니까. 두 사람은 마치 이 성의 주인이라도 된 듯 당당하게 행사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에이스테크와 대원그룹의 기술 협약 체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에이스테크의 정현우 대표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현우는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 무대 위로 성큼 걸어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이스테크 대표 정현우입니다.
오늘 저는 대원그룹이라는 거대한 날개를 달고 세계로 뻗어나갈 저희의 기술력을. 그 순간이었습니다. 행사장 뒤편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문이 한순간에 열렸어요. 환한 복도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며 장내의 시선을 단숨에 빼앗아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좌우로 도열했고 그 정적을 깨고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어요. 정가락에 올린 머리,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고급스러운 정장. 당연히 제 자리를 찾아오는 주인처럼 우아하고도 서늘한 기운을 내뿜으며 서연이 등장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무대 위에서 한창 목을 높이던 현우의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여자가 바로 얼마 전 자신의 아내였기 때문이었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구수한 곰탕 국물을 끓이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뿌린 소금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바닥을 닦던 그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태생부터가 고귀한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는 대원그룹의 후계자 오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수백 명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무대 정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당황한 사회자가 서연에게 마이크를 건넸어요. 서연은 무대 위에서 얼어붙은 현우를 단 1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객석에 앉은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었어요. 먼저 이 자리에 오신 귀빈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 무대 위에 서 계신 분이 오늘 자랑하려는 기술, 그거 본인이 만든 게 아닙니다. 현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동현정밀이라는 작은 회사가 있습니다. 직원 수십 명이 10년을 바쳐서 만들어낸 기술입니다. 정현우 씨는 그걸 가져왔습니다. 서류를 조작해서 대원그룹과의 독점 계약을 미끼로 설계도를 손에 넣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자 윤태석이 리모컨을 눌렀어요. 대형 화면이 환해지며 푸도 공고문과 눈물로 얼룩진 중년 사내의 인터뷰가 떴습니다. 그 결과 동현정밀은 한 달 전 부도가 났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이 길거리로 나앉았어요. 기술을 만든 대표는 지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아질수록 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현우 씨는 이 계약의 대가로 나아영 측에서 뒷돈을 받았습니다. 차명 계좌와 이메일 여기 다 있습니다. 화면이 넘어가자 현우와 하영이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들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오빠, 이 모든 일 끝나면 당신 마누라 자리는 내 거야. 맞지? 당연한 말을 해. 우리 하영이 같은 사람이 당연히 내 마누라지. 서연이는 그저 설렁탕 집에서 그릇이나 닦고 있으면 돼. 우리 계획대로 다 될 거야.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어요. 대원그룹은 이 시간부로 에이스테크와의 모든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대신 동현정밀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진짜 만든 사람이 진짜 주인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유령처럼 서 있던 현우가 비틀거리며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서연아, 서연아, 제발 나 좀 봐. 나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제발 이것만 취소해줘. 내가 다 잘못했어. 현우가 서연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태석이 단호하게 그의 손을 쳐내며 가로막았어요. 오서연, 우리 사이가 어떤데? 하준이 아버지잖아. 제발. 서연이 아주 천천히 현우의 얼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낮게 읊조렸어요. 당신 어머니가 내 머리에 소금을 뿌리던 날, 빗속에서 우리 하준이를 잃어버릴 뻔한 날, 그때 당신은 내 남편도 하준이 아버지도 아니었어. 그저 욕심에 눈 먼 사람이었지. 서연은 현우의 팔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제 발로 걷어찬 게 무엇인지 이제 평생 그것을 안고 살기 바라. 서연은 단호하게 돌아섰어요. 뒤에서 현우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힘없이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하영과 그녀의 아버지 역시 몰려드는 기자들의 세례 속에 얼굴을 가린 채 도망치듯 행사장을 빠져나갔지만 이미 입구에는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 아수라장을 등지고 당당하게 행사장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의 정적은 깊고 평화로웠어요. 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창밖의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토록 높아 보였던 저 빌딩들도, 그토록 거창해 보였던 복수도 막상 끝내고 나니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졌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전무님.
윤태석이 옆에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를 돌아보았어요. 윤태석은 서연 쪽으로 반 발짝 걸어나와 아무 말 없이 섰습니다. 서연은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네. 정말 다 끝났네요.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신호음이 가기도 전에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저 지금 하준이 데리러 가요.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냐? 고생했다, 내 새끼. 어서 와라. 엄마가 따뜻한 밥 한 그릇 가득 담아놓고 기다리게. 서연의 눈가에 뜨거운 이슬이 맺혔습니다. 설렁탕 집에서 지어 보이던 가짜 웃음이 아니라 한 아이의 엄마이자 한 부모의 딸로서 짓는 진짜 웃음이 그녀의 얼굴에 번졌어요.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생각보다 고요했습니다. 그 대연회장에서의 폭로가 있은 바로 다음 날 포털 사이트 첫 화면 뉴스에는 에이스테크 정현우 대표의 기술 탈취 및 횡령 혐의 소환 소식이 도배되었고 하영의 아버지 회사는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하한가로 직행했어요. 서연은 고요한 전무실 창가에 서서 그 기사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잠시 뒤 윤태석이 단정한 걸음으로 들어와 보고했어요. 정현우 씨는 오늘 오전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하영 씨 아버지는 주요 거래처들이 일제히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준이 양육권은요? 단독 양육권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 구석은 통쾌함보다 깊은 고요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서연은 가만히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 육향이 진동하고 뜨거운 김이 솟구치던 그 낡은 골목이 있었어요. 그 비참했던 시간이 서연에게 남긴 것은 상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삶이 반드시 행복한 삶은 아니라는 것. 진짜 사랑은 화려한 말잔치가 아니라 차가운 빛 속에서 내밀어준 우산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서연은 그 골목에서 배웠어요. 서연이 향한 곳은 그 마포의 낡은 골목이었습니다. 차가 골목 어귀에 멈춰섰어요. 서연은 천천히 차에서 내려 할머니 설렁탕 앞에 섰습니다. 간판은 이미 떼어져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셔터는 굳게 닫혀 있었어요. 자신이 수천 번 닦았던 테이블과 의자만이 주인을 잃은 채 먼지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방 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설렁탕집 부지 매입 서류였습니다. 이 아픈 기억의 땅을 가장 따뜻한 공간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서연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치유였어요. 서연이 텅 빈 가게를 바라보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초라한 행색의 노파 하나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때 묻은 옷차림. 예전에 기세 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녀는 서연을 보자마자 바닥에 널쭉 엎드려 발목을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현우 면회라도 가게 찻쌀이라도 좀 빌려주렴. 그래도 우리가 한때 고부간의 정이 있지 않았느냐? 비굴하게 매달리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는 서연의 눈빛은 서늘한 냉골 같았습니다. 서연은 그녀의 손을 차갑게 걷어내며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사람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뿌린 소금이 결국 어머니의 앞길을 막은 겁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엔 피눈물 난다는 옛말 이제야 아시겠어요? 서연은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화려한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시어머니의 곡소리가 멀어지는 차창 너머로 흩어지며 지독했던 인연의 마침표가 찍혔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을 맞이한 건 현관까지 뛰어나온 하준이었습니다. 엄마. 서연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품에 꽉 안았어요. 우리 하준이 할머니랑 잘 있었어? 응. 할머니랑 그림 그렸어. 아저씨 그림도 그렸다. 하준이가 내민 색칠 공부책에는 서툰 필치로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엄마, 한쪽은 하준이,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빗속에서 우산을 씌워주던 그 아저씨. 세 사람은 활짝 웃으며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 그림을 보며 처음으로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니? 밥 다 됐다. 얼른 씻고 앉아라.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식탁 위에는 서연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숟가락을 들며 할머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외쳤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짜 집의 온기였습니다. 밥을 먹고 하준을 재운 뒤 베란다로 나간 서연은 시원한 밤 공기를 마셨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태석이었어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전무님. 재단 설립 서류 검토가 끝났습니다. 내일 서명만 하시면 바로 진행됩니다. 고마워요, 윤 팀장님. 재단 이름은 정하셨나요? 전무님 뜻대로 새싹 재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서연이 잠시 침묵하다가 덧붙였어요. 윤태석 씨, 그날 골목에서 하준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캄캄했던 날이었거든요. 수화기 너머에서 윤태석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저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다시는 전무님을 비맞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날이니까요. 서연은 밤하늘을 보며 웃었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예전 설렁탕 집이 있던 자리에는 세련되고 따뜻한 느낌의 건물이 들어섰어요. 건물 입구에는 새싹 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끼니를 걱정하거나 돌봐줄 이 없는 아이들이 언제든 찾아와 따뜻한 밥을 먹고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어요. 개소식 날 마당에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하준의 손을 잡고 마당을 거닐며 허허 웃음을 터뜨렸어요. 깐깐하기만 했던 재벌 회장이 아니라 손주의 재롱에 껌뻑 죽는 평범한 할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옆에 선 윤태석을 돌아보았어요. 이제 시작하시죠. 윤태석이 서연 쪽으로 발짝 다가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서연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갔습니다. 쏟아지는 봄 햇살 아래 뛰어노는 아이들과 행복해하는 부모님, 그리고 자신의 손을 꽉 잡는 하준. 서연은 이제 압니다. 사랑은 나를 버리는 헌신이 아니라 나를 지키며 소중한 이들에게 온기를 나눠주는 힘이라는 것을요. 오늘 서연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 하나 믿고 모든 것을 내던졌던 한 여자가 배신과 수모의 바닥에서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위해 모든 것을 참고 있는 서연이가 계시다면 꼭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당신은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이고 힘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당신만의 봄날이 온다고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서연이처럼 당당하게 일어서는 모든 분의 내일을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더 절절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